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전북현대 이야기를 조금 할까 싶어서 왔습니다. 어, 사실은 전북현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앞서가지고 울산이나 FC 서울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그 팀, 두 팀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말할 거리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FC 서울이나 울산현대나 어찌됐든 겨울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팀들인데 반해서 전북현대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영입 선수들 중에서 뭐 이제 빅네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외국인 선수 쪽에 조금 보강에 힘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FC 서울이나 뭐 울산현대, 울산 HD 같은 경우는 모두 감독님 이 있는 상태에서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북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큰 어떤 부진 때문인지 새로운 감독 그 감독이 또 이제 그냥 보통 감독도 아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지도자를 했던 거스포잇이라고 하는 거물이 이제 새로 온 상황입니다. 이 포획 감독을 중심으로 전북이 새로 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 쪽 영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보다도 감독이 새로운데 이 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적 쪽 이야기를 조금 제 생각을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 포엣이 전북에서 어떤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요즘 시간이 있다 보니까 놀고 있어가지고 좀 경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경기를 좀 찾아보면서 느낀 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축구계 관계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좀 포함해가지고 전북의 이번 시즌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먼저 어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저는 조금 불안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북한테. 예. 포획 감독한테. 근데 어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이제 이게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잘할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보다는 아직은 이게 조금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많은 경기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보할 수 있는 포획 감독 경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뭘 봤냐면 그걸 미리 이제 이야기를 이제 체크하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 대표팀 감독할 때 경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아랑 했던 2023년 올해 초였나? 그 작년이죠. 2024년 초였나? 그 조지아랑 했던 경기하고 프랑스하고 했던 경기 두 경기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팀이 이렇게 하는 게 색깔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매우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그리고 그 경기를 찾아본 것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전북에서 꼭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두 경기를 봤을 때 관통하는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축구계 지인한테 물어봤을 때도 좀 비슷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맞네, 내가 봤던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전북 팬들께서도 이거 우리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것도 없고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건 없고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 포에시 왔는데 어떤 축구를 할까 궁금하시니까 그거를 미리 맛보게 한다고 기대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래도 공격적인 면이 좀 더 가다듬어지고 돋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전북의 어떤 그 겨울 이적 시장의 기조라고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정리할 것이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팀을 떠난 문선민이라든지 김진수라든지 이 선수들이 지금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인데다가 지난 시즌에도 조금 경기력이 저는 부침이 있었다고 봐요. 물론 김기동 감독님은 본인이 충분히 이 두 선수를 데려가면은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에 조금 부진했던 이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팀이 하락하면서 동반 경기력이 하락했던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팀만 잘 받쳐준다 그러면 김진수, 문선민은 여전히 K리그에서 정상급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북이 이렇게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팀의
에서 내보내 있게 되는, 뭐 자유계약이더라도 어쨌든 계약 연장을 안 한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다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맞아요. 뭐 지난 시즌에 경기를 안 나왔던 선수들만 치더라도, 제가 이제 지난 시즌에 경기 안 좋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에 한 두세 명만 빌려주면 우리 승격할 텐데라는 말씀 드릴 정도로 선수층이 두껍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획 감독이 지금 선수단 그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좋은 선수들을 막 영입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팀에 있는 자원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선수들을 어떻게 본인의 축구에 녹여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걸 거고,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포지션들을 채워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폭풍 영입이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전북이 나쁘지, 꼭 나쁜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좀 저도 요즘에 루머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를 이제 보고 있으니까 좀 외국인 선수 쪽 보강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도 부진한 선수들도 있었고 에르난데스처럼 약간 뭔가 태도적인 측면에서 좀 서운해 섭섭한 선수들이 좀 있었고, 그런 상황이니까 좀 보강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쪽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 뭐 주전부터 백업까지 잘 꿰기만 하면 충분히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전북이 지난 몇 시즌 동안 부진할 때마다 해왔던 게 뭐냐면 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사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뭐 이승우 선수 오기 전까지가 오히려 더 좋았죠. 전북이 오기 전보다. 전북이 오고 나서는 백업으로 뛰었으니까.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선수의 개인 기량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선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가 좀 더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막 해야 되겠다라고 덤비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좀 과포화일 수도 있는 선수단을 적절히 쳐가면서 정리해가면서 남길 만한 선수들 주로 남기고 정리할 선수들은 이제 보내주고, 왜냐면 그 선수들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전북에 지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연습 경기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예, 제가 봤을 때 몸 잘 만들고 시즌을 치러가면서 또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전북 팬들께서는 사실은 조금 저는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페트레스쿠 때도 사실은 제가 틀렸죠. 제가 틀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틀린 걸 인정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시간을 더 줘야 된다 했던 이유는 뭐냐면, 감독들이 새로 오면 본인 색깔 입힐 시간이 필요해요. 선수들도 영입에 대해서 시간이 또 필요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좀 긍정적인 면이 보이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부정적인 경기여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런 평가에 대해서. 왜냐면은 알지 못하니까.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김기동 감독이죠. 사실 지난 시즌 초반에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 결국 3위로 끝내고 막 어린 선수들을 다 데리고 있으면서 3위로 끝냈단 말이죠. 경기력도 마지막에 좋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감독의 어떤 또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쁘지 않고, 또 프리시즌 경기가 좋지 않다 그렇더라도 걱정하실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선수들을 가지고 어떤 경기를 펼치느냐 시즌에 들어서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전북의 행보는 조금 뭐 조용하긴 하지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평가는 시즌의 경기들로 받을 것이다. 결과들로. 예, 내용과 결과로.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포획 감독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포획 감독 경기를 제가 이제 두 경기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 얘기도 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좀 이 팀은 이렇게 좀 빌드업을 하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제가 봤던 인터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기성용 선수가 포에트 감독하고 썬더랜드에서 아마 시간을 같이 보냈을 텐데, 본인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되게 잘 가르쳐 준 지도자다, 뭐 이런 취지의 어떤 인터뷰를 올려놨던 걸 봤던 것 같아요. 포에트 감독 얘기가 한참 나올 때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포획 감독의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6번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그 얘기를 드리면서 후방 빌드업 쪽은 조금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중구난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바둑알을 불러 가지고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던 경기가 인제 그 조지아 경기랑 프랑스 두 경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경기를 다 따지고 봤을 때 쪼끔 사뭇 다른 경기여 가지고 제가 그냥 일반화를 시켜서 보기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조지아는 비슷한 레벨의 팀 혹은 본인들보다 쪼끔 약하다고도 할 수 있는 팀이 조지아랑 경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본인들보다 강한 팀을 만났을 때 어떤 전술을 펼치는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획 감독이 그러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완고한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색깔이 뚜렷한 지도자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정효 감독님을 생각해 봤을 때, 상정해 봤을 때 이정효라면 프랑스를 만났더라도 본인 스타일을 유지를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형의 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유형의 지도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프랑스만 나니까 3백 쓰더라고요. 그리고 5-4-1 형태로 내려서 가지고 역습 노리는 형태를 썼었고, 조지아 상대로는 뭐 전형적인 포백을 쓰면서 경기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제가 보기에 프랑스전보다는 조지아전이 전북이 이번 시즌 K리그에서 포획 감독과 함께 펼칠 축구에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북이 뭐 아무리 뭐 지난 시즌에 강등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쳤다고 하지만 전북 상대로 막 처음부터 덤빌 만한 팀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덤비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만한 정도의 디테일은 가지고 있는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포획 감독의 축구가 그래도 이쪽 특히나 이 중원 지역까지는 상당히 짜임새가 있는 축구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이쪽 후방 쪽에서. 근데 그거의 대표적인 어떤 핵심 키 플레이어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선 수비형 미드필더. 뭐 4-1-4-1로 볼 수도 있고 4-3-3으로 볼 수도 있고 뭐 4-2-3-1로 볼 수도 있고 한데, 보통 빌드업 할 때는 여기 한 명 쳐지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기본으로 쳐지는데 지난 시즌 좀 안 좋았던 면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어떤 깊이 여기 이제 측면이나 이런 데서 앞에 설 것이냐 뒤에 설 것이냐, 이 좌우의 문제보다도 이 앞에 설 것이냐 뒤에 설 것이냐, 이렇게 깊이 설 것이냐 좀 이렇게 아예 내려설 것이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은 좀 하거든요, 전북 쪽에서. 그게 이제 3위 빌드업으로 드러났던 거기도 하고, 제가 좀 지난 시즌에 아쉬웠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3-2로 서는데 3-2를 그냥 이렇게 서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쉽다고 했던 게, 이 두 명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 이 5명이 뒤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이 8명은 나머지 이 전진한 5명만, 전북이 이 5명만 상대하면 되는 상황이 되니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포익 감독이 조지아가 3백으로 그 경기 나왔는데 그때도 이렇게 서진 않고 보통 이렇게 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원톱일 수도 있고 투톱일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6번이라고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여기서 공을 일단 기본적으로 받는, 요런 형태의 공격 전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풀백들은 이 뒤쪽에 버티고 있기보다는 약간 이쪽 제일 바깥쪽에 라인을 깊이 서면서 이 바깥쪽으로 찢어 놓을 수 있는 요런 위치를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빌드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많이 되냐면은 말이 꼬이네요. 여기서 그냥 측면을 돌아서 U자 빌드업을 하는 형식보다는 이 바깥쪽을 맴도는 이런 식으로 좌우로 돌리고 하는 것보다는 좀 전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기 일단 6번 쪽에 많이 밀어 넣습니다. 6번이 뭐 여기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FC 서울 리뷰 들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기본적으로 측면을 넓게 쓰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측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측면에 가야 공이 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상대가 측면 쪽으로 이렇게 넓게 벌려서 있다, 여기를 잡으려고 애초에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다시 돌아 나오거든요, 중앙 쪽으로. 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격투기에서는 흔히 세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상대의 움직임, 위치나 이런 움직임을 유도하고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중앙에 찔러 넣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측면으로 그냥 가면 측면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6번한테 볼이 투입된다 그러면 상대방의 움직임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기서 6번한테 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축구라는 건 결국에 공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선수도 잡아야 되지만 공을 쫓아다녀야만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공을 중심으로 압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 선수가 한 명 붙든 혹은 이 선수 두 명이 다 붙든 이쪽에서 못 돌게 하기 위해서 이쪽 붙겠죠. 그죠? 그러면 이 선수들도 시선은 다 주변에 있는 선수들도 공을 향해서 돌아설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공격수들도 생각해보세요. 이 4번 선수가 6번한테 공을 투입했는데 원래 여기를 보고 수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4번을 보고. 근데 6번한테 투입됐을 때 공이 어디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4번을 계속 보고 있다. 그럼 이 선수가 수비가 될까요? 공이 여기 있는데 이게 일로 간다 그러면 9번이 도와줄 수도 있고 혹은 이게 다른 데로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봐야 자기 위치를 바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로 간다가 리턴이 일로 나왔다. 그럼 이 선수가 이렇게라도 압박을 해서 가야 될 텐데 이거 공이 나가는 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4번을 보고 있다가도 6번을 보겠죠? 여기를 본단 말이에요. 6번을. 돌아볼 겁니다. 고개를 돌려서라도 가진 않더라도 그것처럼 이 8번 선수도 6번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움직이던 안 움직이던 시선은 일단 6번을 보게 될 거고 6번 발 앞에 들어가 있으면 무게중심도 일로 가겠죠. 고개가 돌아갔으니까. 근데 이때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여기 한번 투입하고 조금 더 좋으면 이쪽 8번이나 10번한테 연결해 주는 것까지 가면 더 좋겠죠. 이쪽에서 중앙에서 공이 돌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중앙 쪽 돌파를 막기 위해서 이 선수들은 이쪽 중앙 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뭐 이렇게 벌려서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엔 괜찮아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넓게 벌려서 가지고 수비를 해도 되겠죠. 이 뒤쪽에 있을 때는. 근데 이 가운데 들어오고 나면은 혹은 여기까지 연결됐다 그러면 이 패스길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는 위험하니까 이 선수들이 대체로는 이쪽을 좁혀서고 이쪽 투입 못하게 스루 패스가 나가니까 요 길은 차단하고 측면으로 나가면 그때 여길 따라 나가는 게 기본적인 수비란 말이에요. 중앙을 먼저 막고 골대가 있는 중앙 쪽을 먼저 막고 측면으로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중앙 쪽에 볼이 투입돼서 돌면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상대 수비는 중앙 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가 넓어지냐면 자연스럽게 이쪽을 쓸 수 있게 돼요. 측면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측면을 쓰려면 중앙에 볼이 한번 들어와야 돼요. 뭐 더 두세 번 돌면 더 좋고. 해서 상대를 중앙 쪽으로 끌어놓을 수 있어야지 측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쓰고 싶으면 또 측면을 써야 돼요. 왜냐면 제가 늘 하프 스페이스 설명될 때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인 게 전환돼서 7번한테 들어가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려고 그러면 5번 선수가 불려 나오고 불려 나오면 벌어진 사이로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쫓아가면 여기가 넓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공간이 어디부터 생기는 거냐면 처음엔 여기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불려 나오면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쪽 중간 두 번째 채널 공간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중앙 쪽이랑 이쪽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바깥쪽부터 한꺼풀씩 벗겨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설명의 시발점이 어디였냐면 이 바깥쪽에 공간이 있다. 이게 지금 전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바깥쪽에서만 여기 있는 10명의 선수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바깥쪽에서만 공이 돌면 여길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공격 방향 전환 속도가 늦게 되면 여기서 4번이 있는데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느리게 연결이 된다. 혹은 갔다가 연결, 연결, 연결하는데 이 속도가 늦어요. 그러면 2번한테 볼이 투입될 때는 이미 늦으니까 이 모든 흰색 선수들이 다 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넓어졌어요. 하지만
볼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서는 공간이 없어요.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면 여기 주고 싶나요? 여기도 이렇게 위치를 잡아봅시다. 주고 싶으신가요? 공격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시 뒤로 가겠죠?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빨리 나오면 모르겠어. 여기 잡아서 반대쪽으로 빵 때려주면 조금 좋겠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준비가 잘 안 돼서 이게 이렇게 거쳐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이 공을 잡았을 때는 이미 이 선수도 물려 있고 여기도 당겨져 있고 당겨져 있고 당겨져 있고 여기도 따라오고 여기도 따라오고 여기 따라오고 그러면 이쪽은 또 넓어진 것 같은데 이쪽은 주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에 투입했다가 측면으로 나가면 중앙에 투입하면 모인다 그랬죠. 그래서 측면을 쓰기가 좀 더 편해져요. 네.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게 템포가 좋아야 되겠죠. 중앙에 투입해서 적절한 템포에 이쪽에서 한두 번 정도 공을 잡아주던가 혹은 좀 더 이 선수들이 반응이 빠르다 그러면 바로 원터치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 투입해서 이 선수들이 중앙 쪽에 모이게 해놓고 나가고 이렇게 나가던가 여기서 그냥 바로 나가던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포획 감독의 축구 빌드업 방식을 보니까 여기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을 딱 한 번 받아주면서 중앙 쪽에 모아놓고 측면 쪽으로 나가는 게 기본적인 빌드업 형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잠깐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안 가져왔는데 그 선수 이름이 뭐더라? 잠시만요. 화면 바꿔놓고 찾아봐야 되겠다. 6번 달고 있는 선수인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게 왜요? 디미트리스 쿠르벨리스 선수. 이 선수가 이제 파나티나이코스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주로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스타시오스 바카세타스라고 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랑 아마 이 페트로스 만탈로스 이 선수인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그다음에 시오피스 이 선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선수들이 중앙 쪽에서 볼을 같이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바둑을 좀 불러오면 이 선수들이 이 6번이 받아주고 연결해주고 이 측면으로 빠져있으면 이제 다른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긴 해요.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드필더에 한번 투입했다가 여기서 리턴이 나오든 아니면 여기서 측면으로 연결해주든 하는 방식으로 빌드업을 전개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3, 2 숫자가 중요해 이런 거보다는 상대가 우리한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측해서 중앙 쪽에 밀어넣어서 상대를 중앙으로 모아놓고 측면 쪽으로 보내는 후방 빌드업 체계는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 조지아 상대로도 상당히 잘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상대로도 본인들이 이제 그 수비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이런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볼 전개가 나쁘지 않았던 후방에서 돌리는 거는 나쁘지 않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중앙을 중심으로 처음엔 중앙에 투입해서 상대를 모아놓고 측면으로 나가는 것 그 길 자체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뭐 잡아주고 연결하고 안 되다 보면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이 풀백들을 전진시키는 이렇게 다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여기서 바로 가는 패스는 거리가 머니까 이 선수가 처음엔 받아주고 연결해주다가 이쪽으로 빠져서 받아주고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도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성용 선수가 얘기했던 어떤 수비형 미드필더의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다음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상대방을 흔들어 놓고 후방에서 빌드업을 해서 측면으로 보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공격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요 라인까지는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보면은 이제 풀백들의 그 공격치에 풀백들의 라인이 낮진 않아요. 훨씬 센터백들보다 높이 올라가서 거의 이 최종 수비형 미드필더하고 비슷한 라인을 형성을 합니다. 높은 위치, 기본적으로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여기에 투입되고 나면 그리스 선수들 움직임을 봤을 때는 거의 측면 공격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투입하고 본인이 오버랩을 돌아 나간다거나, 혹은 이 선수가 공을 잡고 있을 때 붙겠죠. 부지런히 붙겠죠. 부지런히 붙으면 여기 약간 안쪽에 좁혀서 있던 이 윙포워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쪽으로 돌아 나가면서 측면 쪽에서 공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측면의 공격 비중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조지아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유로 본선을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플레이오프였는데, 그때 보시면 경기가 대체로 그리스의 공격 전개가 대체로 그 좌우 쪽 측면에서 시작되는 크로스, 뭐 이게 크로스가 윙포워드가 올리기도 하고, 여기서 돌파 시도하다 안 되면 뒤로 내주고 이 선수가 크로스를 시도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대체로 크로스 공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기들도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만 본 경기들도 있는데, 아일랜드 경기도 몇 경기 봤는데 대체로 거의 다 크로스에 의한 공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포에스 감독의 공격 전술,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점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한 후방 빌드업에서 측면으로 전개를 시키고, 거기까지 좋아요. 측면에서 전개시킨 다음에는 측면 좌우에 있는 공격수들의 개인기량을 활용한 돌파, 거기에 이은 크로스, 그거를 마무리하는 선수들, 요게 이제 주된 공격 루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자주 나오던 건데, 여기서 단순하게 때려주는 게 많아요. 아마 그 이름이 요하니디스인가 하는 선수가 8번 선수인데, 그리스 8번 공격수인데, 아우 사이즈가 너무 좋고 잘 뛰더라고요. 빡세게 잘 뛰는 선수인데, 보니까 이제 공격 생산력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아시죠? 가자미형, 완전 가자미형 공격수인데 잘 뛰고 부지런하고 몸싸움도 잘하고 한데, 이제 이 선수가 다부지게 뛰는 거를 제외하면은 이제 개인 기량은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선수들인 거죠. 근데 그 선수가 굉장히 부지런히 뛰어주면서 경합을 또 많이 해주고, 상대 수비 실수도 많이 유도하고 하는 그런 수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공격수인데, 그 선수한테 단순하게 때려넣고 여기서 이제 세컨드 볼 싸움을, 요 위치에서 세컨드 볼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획 감독의 공격 전술은 조금 선이 굵습니다. 그래서 최후방에서 단단한 포워드한테 단번에 패스를 넘겨줘서 거기서 뭔가 파생시키거나, 아니면 빌드업 자체의 시작은 조금 깔끔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좋아 보이지만 측면 쪽에서는 개인 기량이나 돌파에 이은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전술적으로 팀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은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게 말하면, 좋은 표현을 한다 그러면 최강희 감독님 때 봤던 닭공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름 또 까먹었어요. 11번 선수 공격형 미드필더, 아까 바카세타스 선수가 이제 득점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가 이제 중거리 슛도 좋고 여기저기 빠져 들어가는 것도 좀 곧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경기 중에 그 아일랜드 경기에서는, 이거 지금 나무 위키 보고 있는 거를, 그때 펠카스였어요. 드미트리오스 펠카스. 이 선수가 아마 두 골 넣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하프 스페이스에 좀 들어가가지고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최강희 감독님 느낌이 나요. 네. 왜냐면 최강희 감독님 축구에서는 이재성이라고 하는 진짜 특별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2010년대 후반에 왕조를 또 잃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팀적인 특성하고 별개로 약간 프리롤 같은 느낌이 있죠. 이재성 선수는 그냥 알아서 공간으로 빠져드는 걸 너무 잘하는 유형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도 어떤 이 감독의 역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팀 전반적으로는 선이 굵고 어 굉장히 이제 남자의 팀, 닭공처럼 느껴지고 공격적이긴 하지만 투박할 수도 있는 예리한 칼보다는 망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거기에 이제 특별함을 더해줄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가 한 명 있다 그러면 이 팀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전술적인 능력을 선수들한테 개개인적인 임무를 주어서 부여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미드필더 선수를 영입해서 자유롭게 날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팀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조금 내용은 다르죠. 감독이 지시해서 너 이렇게 움직여야 돼 라고 해서 바꿔놓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거 잘하는 선수를 영입해서 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해서 팀적인 케미를 만들어주는, 네, 그것도 중요한 어떤 코칭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최강 감독님 때 시절의 냄새가 납니다. 선이 굵으니까 크로스 많이 시도하고 측면이 강조돼 있고, 하지만 중앙 쪽에는 대형 스트라이커가 있고, 그리고 또 티아고도 그런 쪽엔 좀 어울리긴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다고 하는 점은 뭐냐면, 일단 지난 시즌처럼 답답한 공격은 안 나올 것이다. U자 빌드업을 해가지고 뒤에서만 맴돌다가 뺏겨가지고 역습당하는 형태는 잘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중앙 쪽에 투입하고 측면으로 나가는 빌드업 전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공격 전개의 시발점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걸 까먹었는데, 빌드업에서는 여기도 중요하지만 이 두 선수가 공격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풀백 쪽. 이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1차적인 시작이 여기라 그러면 공격으로 전환시키는 어떤 또 두 번째 시발점이라 그러면 이쪽 풀백이 될 거거든요. 이쪽 선수들이 잘해줘야 될 텐데, 어찌됐든 전북은 뭐 선수층이 두껍고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작을 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선이 굵어진다는 게 문제라서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가 안 된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첫 번째로 좋은 점이고, 두 번째는 선수층도 두껍고, 그다음에 티아고가 어찌됐든 든든하게 싸워줄 수 있는 선수고, 뭐 김진규라든지 이승우라든지 이쪽 중앙 쪽에서 움직이면서 어떤 다른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유형의 선수들이 있다는 점. 권창훈 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세컨드 볼 싸움도 잘해줄 수 있고,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포획 감독과 시너지가 난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는 좀 좋게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전북이라고 하는 팀이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챔피언의 축구다 이런 얘기를 자꾸 많이 드리는데, 그런 축구를 쓰는 팀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확률 높은 축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쪽 크로스를 이 거리에서 올려주는 것보다는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해서 여기서 꺾어주는 패스들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더 혼란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런 확률 높은 축구를 구사하는 팀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점에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대신에 조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점은, 조지아전을 봤을 때는 그리스 대표팀이 전반적으로 전방 압박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공 뺏겼을 때 그 즉시 압박하는 속도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선이 굵은 축구를 펼치다가 뭔가 크로스가 차단됐을 때 거기서 반응하는 속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강희 감독님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때 뺏겼을 때 선이 굵은 축구를 크로스를 20번씩 30번씩 올려서 한 골이라도 들어가면 성공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거를 역습을 안 당하면 되는데, 그 제압박하는 속도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서 공 돌릴 때도, 상대가 여유 있게 공 돌릴 때도 전방 압박으로 접근하는 속도들은 괜찮고, 압박 방식도 괜찮습니다. 맨투맨으로 따라붙는 거 기본적으로 잘 돼 있고, 그냥 우리 전방 압박 하겠어가 아니라 팀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잘 어우러진다 그러면 전북도 선수층이 좋고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된다. 이게 제 결론이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된다 그러면 포획 감독이 잘 된다 그러면 최강희 감독님 스타일의 전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닭공이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나쁘게 된다 그러면 이 안 좋았을 때 전북의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전임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약간의 우려가 섞여 있는 느낌. 네, 그래서 뭐라고 정리를 드리면 좋을까요? 약간 최신 축구는 좀 아닌 느낌인데 그래도 10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축구인 것 같아요. 그게 일리가 있는, 짜임새가 있는 약간의 구식 축구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최신형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게 일리가 없는 축구는 아닌 것 같고, 일리가 있는데 조금 옛날에 했던 축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승하면 맞는 축구가 되니까.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보여준다 그러면 좋은 축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 말씀드리면 제가 좀 준비했던 이야기들 충분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맞다고 어떤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그냥 이번 시즌에 전북이 어떤 축구를 들고 나올지 좀 예상해보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즌 초반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재밌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언제나 전북이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이 잘해줘야지 울산하고 FC서울 최근 좋으니까 이쪽하고의 대립각을 잘 세워줘야지 리그가 훨씬 재밌어질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막 12팀이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뒤집고 누가 이기고 막 아무도 모르는 K리그2 같은 그런 걸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변의 팀이 한두 팀이 나와야 재밌는 거지 12팀이 다 혼돈의 카오스에 들어가 있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리그의 어떤 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켰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쓰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팀들은 좋은 성적을 내줘야지 다른 팀들도 좋은 성과를 위해서 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에 걸맞는 성적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판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가끔가다 이변의 팀이 나와야 재밌는 거지,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반드시 전북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선이 굵은 축구다 보니까 약간은 걱정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선이 굵은 축구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선이 굵은 축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측면에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거, 중앙에 조금 더 단단하게 버텨줄 수 있는 센터포드를 사오는 거, 세컨드 볼 떨어지는 거를 팀적으로 단합해가지고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공 뺏겼을 때 빨리 압박할 수 있는 팀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진다 그러면 선이 굵은 축구, 뻥축구, 흔히 말하는 뻥축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이 포획 감독이 지금 제가 봤던 축구를 그대로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디테일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로 다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빡세게 시즌 준비를 잘해서 올해는 좀 잘하는 전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건 이 자식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너무 혹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으니까 너무 깊이 보시지 말고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 이제 전북 얘기 끝나면은 좀 오프시즌에는 할 이야기가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시즌 개막이 얼마 안 남아서 언젠가 한번 또 말씀드리러 뭐 라이브를 켜던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